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의 시작 그리고 한 주의 시작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장글 파일인데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블록체인 어드바이저 박재중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이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에 나섭니다. 이달 말 CBDC 연구 전담 조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 원의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은 이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넘게 7,000달러대의 박스권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400달러 돌파 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차익소득세가 포함될 방침입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이번 주도 공개가 됐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눈여겨보고 계신지, 주목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이슈의 CBDC 연구사상 한국은행의 이슈에 눈길이 가는데요. 네. 한 두 달 전이었나? 원래 한국은행에서 그 블록체인 전문가를 뽑는 공고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이상의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를 공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문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냥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두 달 만에 지금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도 긍정적인 면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썸 세금권인데요. 오늘 803억 원을 완납했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803억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803억 원이 국세청에서 부과를 했고 그걸 또 통크에 빗썸이 우선 완납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꼽아주셨네요. CBDC 연구에 나선 한국은행 그리고 빗썸의 세금권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요. 정윤성 이사님은 그럼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는 오늘 뭐 속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빗썸이 세금을 이제 완납을 했는데 분명히 그 빗썸 측에서는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대주주가 했던 인터뷰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번에 완납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후폭풍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요즘 그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좀 조용한 그런 부분, 또 연말도 끝나고 새해가 다가왔는데도 뭐 증시에서 보면 뭐 연말 때도 뭐 2200포인트도 돌파를 했었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산타랠리다 또 1월 효과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전혀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어떤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7,400%를 뚫어야지 이제 더 간다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매물
고물대를 뚫어주는지에 대한 부분, 지지부진한 부분,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또 새로운 2020년도에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빗썸의 세금 완납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뭐 빗썸 세금 완납 이슈는 일단 방금 나온 소식이잖아요. 네. 방금 나온 소식인데 이거는 안 다룰래 안 다룰 수 없는 약간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아 보여서 일단 저도 빗썸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같이 궤를 같이 한 게 사실 네 번째 안건인데 암호화폐 세금안 부과. 사실 저희가 이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 10월 달부터인가요? 거의 매주 이 세금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달 가까이 저희 쪽에서 나왔던 어떤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와 네 번째 이슈에 또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오늘도 한 가지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또 합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네, 빗썸 과세 논란 확산, 암호화폐 전체로 번질까라는 주제로 안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청이 빗썸에 소득세를 부과했고요. 빗썸은 방금 전에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들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승우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작년 11월 27일에 빗썸의 이제 비덴트라고 하는 대주주 회사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803억 원에 대한 세금을 빗썸에 부과를 받았다는 소식을 얘기를 했고요. 실제 그 소식은 11월 25일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공시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살펴보시면 2018년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빗썸이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한 2년여간의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803억 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금방 이제 완납을 하고 완납한 대신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달 정도 지금 넘은 시점에 이 세금을 완납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실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때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거리가 됐다가 기재부는 국내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국외는 별도의 상황이다라고 또 입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완납한 상황에서 이 쟁점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제 법리 검토에 이제 들어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은 무엇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나눠볼 만한 생각이 듭니다. 정윤성 이사님,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그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이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자산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이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형태가 정해져야지만 이것을 뭐 소득으로 본다든지 양도 차익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턱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행 단계와는 무관하게 무턱대고 지금 부과가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직 법리적인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선 이번에 800억 원 가량의 지금 빗썸에게 이제 부과가 된 것은 외국인이 빗썸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했고요. 그 거래를 통해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과 원천 징수인데 첫 번째는 이것을 과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세를 원천 징수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나의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 게 있습니다. 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고요.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내가 직접 이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알아서 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적금 만기됐었을 때 내가 이자는 3% 받기로 했는데 3%보다 덜 들어와 있죠. 그것이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해가는 거고요. 내가 급여소득세를 받을 때도 급여가 나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0 얼마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몇십만 원 정도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원천징수를 과연 거래소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이것이 되려면 전산상에서 이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기준가와 팔았을 때 소득에 대한 그 차익이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이 전산상으로 이제 결제가 돼야 다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잘 안 됐을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천 징수 등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궁금한 것이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해외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가요? 네, 뭐 사실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부 자체에서 아예 그냥 거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세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다른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좀 세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는 세금을 환급도 해줘요. 네, 세금 이득이 나면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구조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징수를 떼가지고 그냥 거래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원 쪽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요즘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천징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의 대상이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여러 가지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코인 같은 경우 특히나 메인넷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개발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RC20 토큰에서 갑자기 메인넷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스왑을 할 때 기준가를 얼마로 잡아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가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는 상장하기 전에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은 시장에서 가격이 없는 에어드랍 같은 경우 원가 책정을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포크를 하드 포크 같은나 소프트 포크처럼 포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포크를 진행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나 또는 뭐 노드들이 원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노드도 사실은 51%가 동일했을 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원하지 않는 포크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하원은 SEC에다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세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일단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좀 세금이 부과가 된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좀 더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어떠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소액 결제 이런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면제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떤 사람들은 막 몇 억씩 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액 투자자. 저도 30만 원 투자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디테일하게 SEC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다른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행법상 이 과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빗썸은요 세금을 전액 납부한 현재 상황입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빗썸의 결정이 혹시 향후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또 의문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정윤성 이사님? 네, 우선은 앞으로도 뭐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빗썸이 이번에 납부를 했던 거는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던 부분인데 우선 아무래도 먼저 세금은 납부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뭐 세금이 길어지면서의 뭐 붙을 수 있는 뭐 연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 특히 국세청과의 어떤 뭐 분위기 또 당국과의 분위기 분명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도 정부에서 태클을 걸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호적으로 우선 가고 대신에 뭐 800억 원이 넘는 그 금액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납부나 하되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청구라든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졌을 경우는 다시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그
그 세금 환급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차 분명히 들어갈 것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간에 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의 이 부분 내리는 것도 상당히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해지고 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하죠. 오늘 그 빗썸이 납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출금을 막는 그런 공지사항이 또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듯 다른 거에서도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과연 그러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느냐 국세청은 이제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거래소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첫 번째로서는 지금 그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특히 그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려고 하면 이메일 주소 한 번만 등록하면 바로 가입되고 핸드폰 인증 받으면 바로 거래라든지 출금 이런 부분이 거래소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좀 대동소이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것을 다 알려고 하면 거래소 전체적인 그 고객에 대한 그 정보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들어가서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한 고민이 아닌 고민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빗썸 세금 부과 논란의 향방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예측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예측 양상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빗썸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완전 부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액수가 결국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으로 만약에 출금했으면 이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랬을 때 지금 국세청에서 부과된 사항은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항으로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쟁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 거래소들에게도 분명히 국세청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타 거래소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빗썸에서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빗썸을 지켜보는 거래소도 생길 거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쪽도 생기겠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빗썸의 진행 상황을 향방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향방도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한 줄 평은 국세청은 예상했을까입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이 빗썸에게 세금 부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세금을 회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다음 스텝까지 다 바라보자 했을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빗썸에서 바로 완납을 해버리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굉장히 빨리 왔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 국세청이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대응 또는 국세청이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세청은 예상했을까라는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죠. 우선은 지금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를 했고요. 또 기재부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또 이게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기에 열거에 포함 사항이 없다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거래소들마다도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통일된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서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빗썸이 완납을 해버리면서 이제 공방이 좀 바뀌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시한폭탄일까 불발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빗썸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완납을 해버리면서 국세청이 이제는 좀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세금에 대한 논란이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방도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식 탑10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 알트코인 시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쟁글뷰에는 오늘 기준으로 450여 개 프로젝트의 공시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10여 곳은 그 프로젝트에서 직접 공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이 통계 기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무엇이냐? 먼저 오프체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항상 상시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프로젝트의 어떠한 주요한 기업 경영 상황 이런 것들을 오프체인 공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온체인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되는 거래 기록입니다.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이러한 거래 기록들은 위변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가 좀 모호한 경향이 있죠. 쟁글은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TTC와 같은 메인넷에서 이 블록을 직접 생성해서 블록체인 거래 기록들을 가져옵니다. 이를 여러분께 보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메인넷에서 가져온 거래 기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메인넷은 올해 1분기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오프체인 공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프체인 통계는 지난해까지 쟁글에 직접 공시했던 약 190여 곳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쟁글은 프로젝트들이 63개 문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 문항들을 미리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파운더 정보나 조직도, 파트너십 현황, 토큰 발행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63개 문항 중에서 57개 이상을 입력하게 되면 정보 공개 등급을 A+를 받을 수가 있고 50개 이상이면 A를, B를 받으려면 49개 이상이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 정보 공개 등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으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받은 프로젝트를 보시면 32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프로젝트의 7%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펀더멘털이 괜찮은 곳인지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마일스톤 공시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쟁글에는 약 2,300여 건의 마일스톤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마일스톤 달성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260여 건, 2018년도에는 810여 건, 지난해에는 950여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쟁글에 공시된 파트너십을 좀 보실까요? 현재까지 1,650여 건의 파트너십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평균적으로 4.3개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공시한 곳은 바로 클레이튼입니다. 이곳은 61건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평균보다 14배 이상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쟁글에는 주요 진행사항 또한 공개가 돼 있는데요. 약 400여 개 이상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진행 상황을 공시한 곳은 헤드라 해시그래프로 약 24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진행 상황 중에 얼마나 실제 활용사례에 가까워졌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기술 구현을 하고 있는 단계가 27%, 또 창업화 단계가 54%로 약 절반 이상이 상업화 단계에 접근한 곳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상업화 단계에 접근한 곳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해 하반기 온체인 정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통계는 또 쟁글이 블록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메인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450여 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ICO 현황을 좀 보실까요? 네, ICO를 보시면 지난해 15건이 있었는데 상당히 2018년도에 비해서 13%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3건, 2018년도에는 112건, 지난해에는 15건을 기록을 하면서 10분의 1 수준으로 확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글로벌 마켓에서 시총이 가장 큰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인넷입니다. 아직 실제로 활용 단계에 있는 대비나 유틸리티 토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은 블록체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인넷에 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총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도 함께 보시면 여기 나오는 파란색 부분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상위 5개 메인넷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조스와 코스모스는 2018년 중반과 지난해 메인넷을 배포하면서 론칭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순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지난해 1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토큰은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곳인데요. 질라로 상승률이 무려 3,500%라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메인넷을 배포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ICO 횟수는 현저하게 10%로 줄어들었고 또 시장은 메인넷과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프로젝트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들을 알트코인 공시 현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올해 과연 시장 판도가 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존과 같이 상시 공시 프로젝트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블록체인 어드바이저 박재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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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소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관세사로서 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요. 화장품 기업들 300개 이상의 컨설팅을 해오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80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관세사로서 무역, 수입, 수출, FTA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특히 화장품 기업들에게 자문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나 코트라 그런 강의, 화장품에 관련된 강의와 자문을 하면서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화장품에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박재준 센터장님 오늘 또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소개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입니다. 오늘은 스킨체인 프로젝트에 토큰 관련된 부분의 어드바이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킨체인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태우 CEO께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킨체인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그게 이제 저희의 큰 프로젝트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통구조의 혁신, 다들 좀 어떤 부분에 혁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의 기업들을 보면은요, 제조, 유통, 유통사, 또 판매사까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더 많은 유통사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당연히
그런 유통사들에 대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높은 판매 가격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스킨체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최적화된 큐레이션 부분은요. 사용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런 데이터, 제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16가지에 대한 피부 타입에 대한 자료고요. 설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피부에 대한 촬영.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 데이터를 통한 그런 자료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 우리의 지금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화장품을 큐레이션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가지 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킨 체인이다 보니까 제가 또 여성이어서 그런지 또 피부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더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장품 관련된 질문 또 바로 드려볼게요. 화장품 시장에 주목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물론 여성분들 다들 뭐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저도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더 이렇게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관세사로서 네. 다양한 자문 활동이랑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네. 300개 이상의 화장품 기업들을 컨설팅, 자문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문제점도 많이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K-뷰티라는 혹시 열풍 알고 계신가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풍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더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이 화장품 제조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네. 한 베트남이라는 FTA를 활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월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실제로 그러한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자문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화장품 기업들의 제조기업들에 대한 구조도 알게 되었고요. 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역으로 FTA를 적용해서 들어온다라 그러면 네. 관세를 덜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한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을 하면서 고가의 가격 정책을 피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건 회사의 그런 각 기업의 내부적인 정책이지만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개선점을 제시했을 때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화장품 산업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네. 혹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화장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네. 그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혹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아는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니까 최대 좀 불려 말해보자면 한 1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0개요. 만 개 정도? 너무 작게 부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 개수만 하더라도요. 38만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또는 국내에서 지금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 외에도 지금 제조기업, 판매 기업들이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화장품들이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화장품 산업에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숫자로 들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또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사용자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체인을 실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스킨체인에서는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적화된 큐레이션. 네. 그러면 어떠한 큐레이션일까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 네. 이제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가지. 첫 번째는요, 16가지. 사람은 누구나 다 스킨이 다 다릅니다. 네, 그 16가지에 대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사진을 촬영한 데이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를 네. 통한 그런 자료들을 저장하고 스킨체인에서 저장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화장품 제품을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거다라는 게 저희가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회원제로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회원제, 그러면은 왜 멤버십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세 가지 피부 타입의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일단 저희의 회원자가 된다라는 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회원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보상으로서 그런 큐레이팅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혜택까지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스킨체인 쇼핑몰에서 코인과 또 기프트 사용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굉장한 혜택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스킨체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그러면 화장품에서 네. 이러한 뭐 혜택을 준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통에 대해서 저희는 혁신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화장품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 정찰제 가격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즉 가격 정찰제는 유지를 하면서 즉 저희의 네. 회원사들에게 페이백을 통해서 그 50%에 대한 페이백을 통해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기프트 사용권이나 토큰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토큰이나 플랫폼처럼 네. 결제 사용에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수료. 또 이제 그게 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지급하고 다시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기프트 사용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킹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정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토큰의 가치에 이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토큰 가치에 대한 보존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익도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 부분을 페이백을 통해서 참여자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스킨체인에서 설계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까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모두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조와 유통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킨체인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조 네트워크가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네트워크, 세 번째로는 그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제조 네트워크사를 통해서 제조는 네.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에 대한 그리고 큐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내용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와 유통을 모두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또 기존 프로젝트를 뛰어넘을 스킨체인만의 강점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킨체인 강점 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50%까지 최대 50%까지 그런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신에게 최적화된 큐레이션을 제공받음으로써 그런 제품에 대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큐레이션된 그런 제공받은 네. 그 화장품에 대해서 뭐 제품에 대해서도 큐레이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라플리에라는 화장품 제조사가 네. 또 저희 쪽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플리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적화된 그런 레시피를 통한 화장품 제조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킨체인의 강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또 박재준 센터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차별점 스킨체인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스킨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강 대표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스킨체인의 가장 중요한 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네. 사용자들의 피부 관련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용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 거냐입니다. 근데 어떤 체인들 보면 이제 백서에 보면
바운티용으로 토큰을 이제 확보를 해놔서 그 토큰을 배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설계들이 있어요. 물론 바운티나 이제 현금 흐름상 일반 기업이라고 치자면 이제 현금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토큰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갖고 있는 토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제대로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젝션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자면 지금 스킨체인 네트워크에는 그러니까 스킨체인 전체 이 커뮤니티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큐레이션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유통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체인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 체인에 기여하게 되고 제공하고 공유하게 되면 그걸 분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분석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니까 훨씬 더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생산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되니까 이건 다시 기업의 이익이 되겠죠.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이익은 다시 이 체인에 공유되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와 유사한 예를 보면 이제 네뷸라라는 체인이 있어요. 네. 이 네뷸라라는 체인은 유전자와 관련된 체인입니다. 근데 이 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유전자 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검사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발현이 될 때 네. 보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엔드미라는 회사 그리고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 모여진 유전자 데이터를 1년간, 2년간 사용하면서 이제 한화로 약 500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냅니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마이닝하고 분석해서 어떤 제품,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데 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거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스킨체인으로 얘기를 돌아오면 스킨체인에 모이게 회원들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모여서 사용자들의 피부 관련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분석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스킨체인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입니다. 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간다는 거. 네. 네. 강점과 함께 더불어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파트너십인 것 같은데 스킨체인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스킨체인의 파트너들은요, 뭐 다양하게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킨체인의 파트너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4개사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중국의 스타릴리라는 그런 피부과의 그리고 성형외과입니다. 네. 뭐 누구나 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피부과고 성형외과입니다. 저희와 파트너사가 되어 있음으로써 중국 내에 있는 그런 피부과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 네. 우리의 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데이터들도 중국 데이터들까지도 저희는 또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티벳 5100이라는 프리미엄 생수입니다.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미엄 생수에 대해서 네네. 인터넷 광고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티벳 고원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생수입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미엄 생수인데요.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친환경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화장품에서 친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네. 정제수입니다. 그 즉 물이죠. 네. 그 정제수에서 가장 중요한 물 부분을 티백 5100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티벳 5100 회사는요, 저희의 또한 인베스터로서 지금 함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트남의 비에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은 3대 통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통신사, 베트남에 있는 그런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그런 파트너로서 강점이 있냐. 이런 베트남에 있는 이 비에텔 회사는요, 지금 저희의 가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으로서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지금 같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시장에 지금 인구가 대략적으로 7,000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비에텔에
우리 혹시 지금 통신사 어디 뭐 사용하시면은 그런 VIP나 네. 또는 아니면은 자신의 지금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비에텔에서도 VIP 그런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희 스킨체인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3가지 피부에 대한 유전자 검사, 뭐 스킨 촬영, 그리고 설문 통해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제공된 서비스를 저희 쪽에서 지금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지금 파트너를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뭐 많은 파트너사들 중에서도요, 저희가 좀 지금 친환경적으로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용기 부분입니다. 오. 네네. 용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친환경에 있어서 용기 부분을 제조할 때 네. 화장품에 대한 잔여물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몇 그램이 남았을까? 또는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용기 업체인 일륜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네. 용기 부분까지도 제조를 하기 위한 파트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킨체인의 파트너십 상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스킨체인을 통해서 꿈꾸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박재훈 센터장님 어떻게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스킨체인은 이제 주요 타겟 시장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지만 이 지금까지 이제 강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네.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미주나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까지 퍼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스킨체인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 스킨체인은요, 지금 12월 말 또는 뭐 내년 초에 지금 미드업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스킨체인에 대한 몰이 네. 6월에 지금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최대 50%의 그런 가격적인 혜택, 그리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그 큐레이션된 제품 소개, 네, 이런 모든 부분 2가지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는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블록체인 어드바이저, 박재준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도 전해드렸는데요. 유용한 시간 되셨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